자, 요번에는 이제 파일 입출력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수업이 이제 과목별로 중반부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은 초반에는 제가 되게 많이 떠드는데 중반부를 벗어나면은 거의 제가 떠드는 시간에 대비 여러분들 실습 시간이 더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부터 좀 두드러질 거예요. 내장함수 몇 가지는 이미 앞에서 경험을 했죠, 우리가. 특히 리스트 뭐 그런 거에 들어있는 그 메서드들도 봤었고요. 내장함수를 처음부터 다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함수는 이럴 때 어떻게 쓰는 거다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몇 가지 함수를 묶어서 하나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몇 가지 함수를 소개할 건데 걔네들이 전부 한 가지 목적으로 쓰여요. 파일 입출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변수죠, 뭐. 이 변수를 프로그램 외부로 내보내요. 프린트문으로 단순하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체로 내보내요. 가령 예를 들면 파일로요. 내보내는 거니까 아웃풋이겠죠? 이거를 우리는 저장이라고 해요. 반대로 파일에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변수에 담는 거죠. 그럼 파일의 내용이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거죠. 이게 인풋이죠. 이거는 파일 열기라고 해요. 파일 읽기, 열기,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이제 입출력이라고 줄여서 표현하는데 I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파일에 대해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오거나 이런 거고요. 가장 만만한 거는 우리가 파일 중에 가장 원초적인 파일 포맷이 뭐라 그랬어요? 그죠? 텍스트 파일이죠. 첫날 했던 얘기인 거 기억나죠? 저런 얘기 했었나? 그런 식으로 나오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일 입출력 객체를 위한 오픈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오픈 함수의 사용법을 쭉 본 다음에 with라고 하는 특수한 형태의 구문을 하나 또 소개해 드릴 겁니다.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파일 객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서 리턴이 돼요. 이때 내가 핸들링하고 싶은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읽어드릴 건지 아니면은 변수 값을 저장할 건지에 대한 모드를 설정하고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설정합니다. 일단은 쉬우니까 읽기 모드부터 얘기할게요. 뭐 경로는 상대 경로, 절대 경로 방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예전에 우리 첫날 이야기할 때 파일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거 지금 얘기하면 힘드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었어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지정된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새로 만들어요. 존재하면 그 파일을 쓰고요. 읽기 모드는요, 알파벳 한 글자로 지정하는데 R, read, A, write, A는 이어쓰기. W라고 하면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작성을 하는 거고, A라고 하면은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고 이어쓰기를 합니다. 텍스트 파일일 때는 RWA 이렇게 처리를 해요. 왜냐면 텍스트 파일에는 일반 스트링 값이 저장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미지 처리, 이미지 같은 거는 메모장으로 못 열잖아요. 그런 애들은 바이너리를 직접 핸들링 해야 돼요.
이진수요. 그래서 RB, WB, AB예요. 오늘은 요거만 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직접 저장할 일도 있거든요. 언제냐면은 크롤링 해갖고 이미지 크롤링 해갖고 이미지 수집한 거 저장할 때. 그때 아마 한 번에 한 4,000장 정도 땡겨와요. 자, 그 다음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인코딩은 우리한테는 크게 EUCKR하고 UTF-8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경로. 특정 파일이나 폴더의 위치를 나타내는 양식이에요. 자, 이 폴더가 지금 제가 그 수업 영상이 녹화된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인데, 이 파일의 경로. 그러면은 일단 이 폴더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폴더 창에서 이제 주소 표시줄 오른쪽 빈칸을 클릭하면은 전체 경로를 볼 수 있죠. 자, 이 경로 뒤에 역슬래시 하고서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이게 이 파일의 경로예요. 이제 처음에 수업할 때 컴퓨터 기본 사용법부터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다들 당황해요. 컴퓨터 못 쓰는 사람 누가 있어? 막 그러면서. 근데 만약에 자기 컴퓨터에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실제 경로 값을 내가 유추할 수 없다 그러면 컴퓨터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컴퓨터 쓸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컴퓨터 안에 파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적어도 알고 있어야죠. 이 의미는 C 드라이브 안에 유저스라고 하는 폴더, 윈도우에서는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보이는데 이게 실제 위치는 유저스라고 그랬죠? 그 뒤에 나타나는 폴더 이름은 사용자 이름이죠. 여러분들 첫날 윈도우에 각자 계정 만들었죠? 그 자기 아이디예요. 그래서 통칭 여기까지의 위치를 사용자 홈 폴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홈 폴더 내지는 홈 디렉토리. 그 안에 비디오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반디캠이라는 폴더 안에 파일 이름. 이게 요 파일의 경로예요. 진짜로 수업하다 보면 그런 일 되게 많아요. 자, 이거 다운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다운받으면 나한테 물어봐. 제가 어디서 다운받았죠라고.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네, 자기 컴퓨터의 파일 경로는 잘 익혀두세요. 자, 지금 제가 이 파일을 딴 데로 옮기지 않는 이상 제가 폴더 창에서 D 드라이브를 열건 아니면은 C 드라이브 밑에 다운로드 폴더를 열건 이 경로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요런 방식의 경로를 절대 경로라고 해요. 집 주소로 치면은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로 몇 다시 몇 이렇게 우리 집 주소에 풀 경로를 다 적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디 있건 간에 우리 집 주소가 바뀌진 않죠. 자, 이 절대 경로에 대비되는 방식이 상대 경로예요. 상대 경로는 내가 현재 어느 폴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우리 집이야. 201호야.
그럼 내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우리 집의 호수는 안 바뀌죠. 이게 절대 경로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바뀌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집, 여기 있으면 옆집, 여기 있으면 아랫집.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뀐다고요. 내 기준에 따라서. 옆집이 되느냐, 아랫집이 되느냐, 윗집이 되느냐. 이렇게 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폴더에 따라서 경로가 바뀌는 방식을 상대 경로라고 해요. 상대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은 그 맥과 윈도우가 똑같습니다. 근데 절대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은 맥과 윈도우가 다소 달라요. 자, 우리가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으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외장하드 끼면 외장하드 드라이브까지 하드디스크 3개라고 나오죠. 근데 맥 같은 경우는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맥은. 그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없고요. 그냥 그냥 꼭대기 폴더 하나로 존재해요, 다. 그러니까 맥은 이제 컴퓨터를 열면 이렇게 폴더가 하드디스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해요, 무조건 맥은. 그럼 외장하드랑 하드디스크 추가로 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장착할 수도 있잖아. 실제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맥은 하드디스크 하나 장착하려면 돈백 나가. 그래서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있을 수 있겠죠. USB나 외장하드를 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걔는 윈도우처럼 그렇게 하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볼륨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에 하이 폴더로 연결이 돼요. 외장하드가. USB도 마찬가지고요. 윈도우처럼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대등한 위치로 생기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하드디스크나 외장하드는 저기 어디 폴더 밑에 폴더로 생겨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냐 D 드라이브냐를 의미하는 드라이브 문자를 먼저 명시를 하는데요. 맥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꼭대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윈도우는 경로를 명시할 때 역슬래시로 구별을 해요. 근데 맥은 슬래시로 구별해요. 하지만 윈도우는 경로 명시할 때 슬래시에도 알아먹어요. 자, 윈도우는 역슬래시와 슬래시 두 개 다 알아먹고 리눅스랑 맥은 무조건 슬래시만 알아먹어요. 그럼 범용적으로 하려면 뭘 쓰는 게 좋겠어요? 네, 슬래시를 써야죠. 그래야 양쪽에 다 먹죠. 자, 그럼 상대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그려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니까 좀 더 큼지막하게 봅시다. 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폴더 2. 자, 어떤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 두 개의 하위 폴더가 있어요. 첫 번째 폴더의 이름은 폴더 1이에요. 폴더 1. 두 번째 폴더의 이름은 폴더 2예요. 그리고 이 폴더랑 별도로 포토1이라고 하는 사진 파일이 있어요. JPG.
이렇게요. 어떤 폴더 안에 폴더 1과 폴더 2가 있고, 그리고 photo1.jpg라는 파일이 있어요. 폴더 1 안에는 photo2.jpg가 있고요. 폴더 2 안에는 몇 개 항목이 더 있어요. 일단 폴더 1 안에부터 마저 그려볼게요. 폴더 1 안에는 photo2.jpg 라고 하는 사진 파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 2 안에는 서브라는 폴더, page.html, photo3.jpg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폴더 2 안에는 서브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가 또 있고요. 여기 서브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가 또 있고, 그리고 여기에 page.html 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 있고요. 그리고 photo3.jpg가 들어있어요. 이 중에 내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소스 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주피터 파일, 그 파일을 얘라고 전제할게요. page.html. 이게 지금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폴더 안에 있는 거예요? 그쵸? 폴더 2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더 2가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 안에 같이 들어있는 파일들을 명시할 때는, 그러면은 포토3 아니면 서브예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명명할 때 그냥 이름만 명시하면 돼요. 그래서 photo3.jpg 폴더를 명시할 때는 그냥 서브, 아니면 현재 폴더다 라는 거를 명명하기 위해서 점 슬래시를 앞에 붙이기도 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나중에 그 데이터 분석할 때 데이터 파일 로딩 하세요 라고 했더니 파일 종류 어디에요? 하고 헤매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엑셀 파일이 몇백 개예요. 자, 여전히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는 폴더 2예요. 여기서 안 떠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포토 1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은 폴더 2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되잖아. 자, 여기가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예요. 근데 이 photo1.jpg를 만나기 위해서는 위로 한 칸 올라가야 된다고요. 위로 한 칸 올라가야 폴더 1, 폴더 2, 포토 1이 있잖아요. 여기서 위로 한 칸 올라갔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명명하냐면은 점점 슬래시로 표기해요. 점점 슬래시의 의미가 상위 폴더예요. 상위 폴더 안에 photo1.jpg가 되겠죠.
그럼 폴더 1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점점 슬래시 폴더 1이 되는 거죠. 상위 폴더 안에 폴더 1, 폴더 2, 포토 1이 있는데 내가 지금 폴더 2에 있잖아요. 위로 한 칸 올라가면은 그 안에 폴더 1, 폴더 2, 포토 1이 다 보이겠죠. 다시 내가 지금 폴더 2 안에 있는데 여기서 위로 한 칸 올라가면은 쪼르륵 보이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폴더 1에 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폴더 1 안에 있는 다른 자원에 접근할 때는 점점 슬래시 폴더 1 밑에 photo2.jpg가 돼요. 그러니까 폴더 안으로 들어갈 때는 슬래시로 엮는 거고요. 위로 올라갈 때만 점점을 붙이면 돼요. 자, 현재 작업 폴더에서 서브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서브 슬래시 뭔가 파일 이름을 명시하면 되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컴퓨터 사용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인 상식이에요.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스 주피터를 작성하면서 소스 코드 상에서 뭔가 a.txt라고만 명명하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현재 작업 폴더 안에 같이 들어있는 파일이에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요 밑에 부분이에요. page.html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거는 점 슬래시, 상위 폴더로 올라가야 되는 건 점점 슬래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만납시다. 인코딩 얘기부터 이어서 할게요. 네, 다음은 이제 인코딩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코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풀면은 부호화라고 아마 대응이 될 거예요. 인코딩에서 일반적으로 친숙한 용어라고 하면은, 요즘은 잘 안 하긴 하겠다. 동영상 인코딩이 있어요. 동영상 파일에 뭐 자막 같은 거 입히고 뭐 그럴 때 하는 작업이에요.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해서 글자를 전자적인 부호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모스 부호예요. 알파벳의 신호 길이를 변환하죠.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SOS죠. 전에 변수 들어가면서 그 컴퓨터의 메모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런 문장들을 결과적으로는 이진수의 집합으로 1하고 0을 지금 마구잡이로 적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거 연구하다 보니까 알파벳 한 글자가 이진수 7개 로 표현이 가능하더래요.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영어밖에 표기를 못하니까 하나 더 추가해서 이진수 8개를 영어 플러스 1개 국어 방식으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 방식을 안시 방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7개짜리는 그냥 안시, 8개짜리는 확장 안시. 그래서 영문만 표현하는 7비트 부호 체계에 조합형 글자를 위한 1비트를 추가해서 8비트로 한 글자를 표현한다. 이것 때문에 컴퓨터 용량의 1바이트가
8비트가 된 거죠. 이 확장 안시 같은 경우는요, 국가별로 나뉘어요.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는 EUC KR. 만약에 일본 윈도우라면 EUC JP.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이 확장 안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CP949라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뭐 CP949랑 EUCKR은 호환되니까 크게 구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시 방식인데 EUCKR이다 라고 하면은 걔는 일본어를 표현 못해요. EUCJP 방식인데 중국어 표현 못해요. 한국어도 표현 못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 많이 있었냐면은 그래도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게 좀 PC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시절에 그 일본에서만 유통되는 게임들, 보통 그때 게임 일본에서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구해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까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주로 이제 약간 야릇한 게임들. 그러면 EUC KR로 만들어진 윈도우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깔면은 얘가 내 윈도우의 글자 체계를 다 무너뜨려 갖고 윈도우 글자가 다 네모네모 그렇게 나와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뭐 그때야 뭐 인터넷이라는 게 많이 발전했던 때도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다국어 지원하는 게 거의 기본이 되죠. 그러니까 이 확장 안시 방식으로는 다국어 지원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국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UTF-8이라는 방식이 만들어져요. 확장 안시는 8비트가 한 글자를 표현을 해요. 영어 플러스 1개 국어. 그럼 UTF-8은 한 번에 전 세계 모든 말을 다 표현해요. 그럼 8비트 갖다 허용이 될까? 아니죠. 더 많은 비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 A라고만 하면은 1바이트로 한 글자가 표현되는데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글자가 조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1바이트로 커버가 될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쪽 전공하는 애들이 뭔지도 모르고 외워서 졸업하는 게 있어요. 영어는 무조건 한 글자당 1바이트. 그리고 한글은 한 글자당 최소 2바이트. 이거 외워서 졸업해요. 뭔지도 모르고. 이거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외워서 졸업해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유추한 것처럼 UTF-8 체계가 되면은 좀 더 많은 비트가 필요하다 그랬죠. UTF-8은요, 언어를 안 가리고 한 글자당 무조건 3바이트예요. 같은 내용을 표현하면 용량이 더 크죠. 근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UTF-8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모장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저장을 하면 바탕화면에다가 테스트라고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면 여기 인코딩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기본이 지금 UTF-8이죠. 여기에 안시라고 선택하면은 얘가 이제 EUC-KR이 되는 거죠. 자, UTF-8로 저장을 해요. 얘를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번엔 안시로 바꿔서 저장을 해볼게요. 하나 파일 복사했어요. 자,
ANSI랑 UTF-8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용량이 크다고요? UTF-8이죠? 자, 지금 이거는 ANSI로 저장한 거예요. 파일 용량이 11바이트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안녕하세요라고 똑같은 내용 적은 거예요. 그 다음은 맨 처음에 저장했던 UTF-8이에요. 용량 차이 확 드러나죠? 같은 내용인데 들어가는 이진수의 개수가 다르니까 용량이 UTF-8이 더 커요. 근데 뭐 요즘 컴퓨터로는 요 정도 용량 차이는 뭐 그냥 콧방귀 흥 끼고 커버할 수 있을 정도니까 뭐 굳이 안시를 쓸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UTF-8밖에 지원을 안 해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 많아요. UTF-8밖에 지원 안 하는 애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게 UTF-8이에요. 갖다 놓으면 잘 나와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안시예요. 갖다 놓으면 깨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안시를 지원 안 해서 그래요. 물론 이것도 추가적으로 익스텐션 깔면은 지원하게 할 수는 있는데 쓸 일이 없더라고요. 안시는. 자, 필요한 배경 지식 다 봤으니까 이제 파이썬에서 파일 입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앞에 점점 슬래시 없고 폴더 경로 없고 점 슬래시도 없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 생겨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과 같은 폴더에 생겨요. 점 슬래시는 생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소스 파일과 같은 폴더에 helloworld.txt가 생길 거예요. 쓰기 모드죠. 인코딩은 UTF-8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F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 받아요. 객체는 그 안에 하위 변수나 아니면은 함수를 내장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내장하고 있는 함수에 접근할 때는 점을 찍어서 접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f.write 설명 안 해도 뭔지 바로 확 오죠. hello.txt라는 파일에다가 쓰기 모드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프린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출력하고 자동으로 줄바꿈을 하죠. 근데 얘는 자동 줄바꿈 안 해요. 그래서 줄바꿈 하려면 뒤에 escape 문자 역슬래시 얘를 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두 줄을 기록하고 나면요. 파일을 다 썼으면은 마지막에 close를 호출해서 파일을 닫아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요 블록 딱 실행하고 나면 프로그램 자체가 요만큼 실행했다 그냥 종료되는 거잖아요, 프로그램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든 게 딱히 종료가 안 되고 이렇게 화면이 일반 PC용 프로그램처럼 화면이 떠 있는 상태의 프로그램이다. 근데 얘가 오픈하고 라이트만 한 다음에 클로즈를 안 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거 겪어봤어요? 윈도우에서 파일 삭제 같은 거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 중이라서 뭐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거. 그 상태가 돼요. 클로즈를 안 하면. 그럼 그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블록이 끝나면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클로즈를 굳이 안 해도 파일 삭제에 영향이 없을 텐데 파일은 한번 열면은 마지막에 클로즈 해주는 게 국룰이에요. 자, 실행하면 실제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helloworld.txt라는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엔 이 파일을 읽어보죠. 오픈. 이번엔 읽기 모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객체를 만들면 이번엔 f.read를 호출합니다. 그럼 얘가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리턴해줘요. 그 말인즉슨 데이터라는 변수에 이렇게 문자열 값을 저장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예요. 출력하면 내용 나오죠. 파일은 쓰고 나면 클로즈하는 게 국룰이라 그랬어요.
자, 이번엔 with라고 하는 특수한 구문이에요. hello-python.txt를 오픈해요. 쓰기 모드로. 인코딩 UTF-8. 근데 함수를 호출할 때 with라는 블록을 만들어요. 그럼 보통은 F는 오픈 이렇게 리턴을 받아야 되는데 with문은 리턴을 뒤로 해요. 오픈 함수의 결과가 이 F라고 하는 객체에 저장이 되고요. with문 자체가 블록을 갖습니다. 그러면 리턴되는 이 F 객체는 이 블록 안에서만 유효해요. 이 블록이 끝나면 F는 자동으로 사라져요.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클로즈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클로즈 안 하고 싶을 때 with문을 써요. 자, 여기서는 0부터 9까지 반복하면서 f.write 역슬래시 없죠? 줄바꿈 안 해요. i 값 출력하고 life is too short, 줄바꿈 안 했죠? you need python 여기서 줄바꿈 했죠. 그러니까 요 세 줄이 한 줄이에요. 실제로는. write는 역슬래시에는 넣기 전까지 줄바꿈을 안 해요. 반복문 안에서 10번 하니까 10줄 생기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쓰고요. 자, 다시 with, open, hello-python.txt 읽기 모드. f.read라고 한 파일의 내용을 싹 다 읽어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출력하면은 촥 나오죠. 지금 우리가 실습하는 것들은 파일 용량이 크게 크지 않으니까 실행하면 그냥 순식간에 훅 하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 텍스트 파일이 한 500메가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한 줄 실행하는데 시간이 적잖이 걸려요. 용량 큰 파일 열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맨 처음에 만들었었던 helloworld.txt입니다. 읽기 모드니까 당연히 이런 파일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하지도 않는 파일을 열겠다 그러면 에러 납니다. 그래서 f 객체 만들어요. 아까는 f.read였죠. read는 그 파일의 내용을 통째로 다 읽어드려요. 이번엔 read lines예요. 한 단위로 리스트를 쪼개서 가져와요. 한 줄, 콤마, 한 줄 이렇게 해서 리스트로 쪼개서 가져와요. 특이사항은 한 줄을 구성하는 내용에 줄바꿈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읽어드린 리스트를 통째로 출력하면 리스트가 나옵니다. 구문선 하나 걸었고요. 그러면은 이 라인스의 길이를 확인하면 이 helloworld.txt 전체 몇 줄이 들어있는지 알겠죠? 한 단위로 리스트로 끊는 거니까. 반복문 돌면은 출력을 하겠죠. 자, 요 라인스가 텍스트 파일의 한 줄 한 줄인데 자, 텍스트 파일에 hello python 한 줄 띄고 안녕하세요 python 자, 이렇게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read lines가 가져오는 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줄바꿈 문자까지 포함해. 이게 한 줄이에요. 그 다음도 이만큼이 한 줄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로 바꿨을 때 역슬래시 n이 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라인스를 반복문에 걸면은 아이템은 요거 한 줄 한 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냥 아이템을 출력하면 헬로 파이썬 출력하고 줄바꿈 한번 해요. 그쵸? 그 다음에 프린트 함수 자체적으로 줄바꿈 하죠. 그러니까 두 줄 띄기가 돼요. 그래서 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자열에 대한 스트림 뭐였죠? 앞뒤 공백 제거요. 앞뒤 공백을 제거하면은 줄바꿈 문자도 같이 없어져요. 특히 외부에서 읽어온 데이터가 맨 뒤에 의도치 않은 줄바꿈 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 처리할 때는 그냥 무조건 뒤에 스트립 박으세요. 어차피 줄바꿈 문자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있으면은 지워주니까 외부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핸들링 할 때는 무조건 뒤에 스트립 박으세요. 자, 오픈 함수는 파일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객체를 받아나고요. 파일 객체는 읽기 쓰기, 이어쓰기 모드로 구분되죠. 경로는 상대 경로, 절대 경로. 경로 문자열에서 현재 폴더는 점 슬래시. 이건 생략 가능이죠. 상위 폴더는 점점 슬래시. 아까 질문 들어왔었는데 상위 폴더의 상위 폴더는 점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예요. 자, 인코딩은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법이고 한국어 전용인 EUCKR과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UTF-8이 있다. 대부분 UTF-8을 사용한다. 위드문은 객체를 블록 안에서만 유효하도록 설정하는 구문으로 위드문을 쓰면 별도의 클로즈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파일 객체를 써서 파일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메서드는 무엇인가? Save, Write, Output, Print. Write. 파일 객체를 써서 파일의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메서드. Open, Read, Input, Load. Read. 파일의 내용을 한 줄씩 읽어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 Read line, Read lines, Read open. 네, lines예요. Read line이란 기능은 없어요. 자, 요거 실습하시면 됩니다. 4시에 봅시다.